자식 귀한 줄 모르고 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제 아들에게 평생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피하며 보낸 세월이 벌써 40해가 넘었네요. 가슴 한구석에 얹힌 이 커다란 돌덩이를 내려놓지 못한 채 오늘도 저는 저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점래, 올해 72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지요. 아들 진호는 서울에서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착하고 손주들도 공부를 잘한다니 더할 나위 없이 복받은 노년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호는 저를 보러 올 때마다 늘 서늘한 눈빛을 합니다. 그 아이의 눈 속에 맺힌 원망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차마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가라는 소리도 못하고 보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1978년 지독하게도 추웠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는 서울 미아동 꼭대기 달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진호가 채 돌도 지나기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제 손에는 갓난쟁이 아들과 남편이 남긴 빚더미뿐이었죠. 낮에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밤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아픈 줄을 몰랐어요. 오직 내 아들 진호, 그 어린 것을 굶기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점례야, 애가 숨을 안 쉰다. 빨리 나와봐. 어느 날 저녁 옆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없이 달려나갔습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어야 할 진호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꺽꺽거리고 있었어요. 연탄가스였습니다. 낡은 구들장 사이로 스며든 독한 연기가 그 어린 것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맨발로 아이를 업고 가파른 언덕길을 내달렸습니다. 눈이 쌓여 미끄러운 길이었지만 넘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고 수술도 필요할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제 주머니에는 단돈 1,000원 한 장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먼 친척이라던 그 양반은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마련해 줄 테니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작은 땅 문서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그 땅은 남편이 죽기 전까지 제 목숨처럼 아끼던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 살기로 약속했던 고향 집터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땅이 문제겠습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하지만 그 일이 진호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호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그 친척의 입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제가 도박 빚을 갚느라 팔아치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진호는 입을 닫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해도 됐어요. 어머니 한마디로 벽을 쳤지요. 오해라고, 사실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이에게 또 다른 짐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차라리 저를 원망하며 독하게 공부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정말로 독하게 공부해서 성공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번듯한 아파트도 샀지요. 가끔 저를 찾아와 용돈을 쥐어주지만 그 손길에는 정이라곤 없었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방문, 예의상 나누는 대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도 가장 먼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정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호 몰래 온 모양이었어요. 정희의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여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진호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와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40년 전 땅을 넘기며 받았던 영수증과 그 돈으로 진호의 병원비를 지불했다는 진료 기록부 사본이었습니다. 제가 진호 몰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들이었죠. 어머니, 이거 서재 청소하다가 진호 씨가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보내주셨던 짐 상자 속에 들어있었나 봐요. 저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걸 왜 지금 발견한 걸까요? 아니, 왜 그걸 상자에 넣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죽고 나면 언젠가 아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비겁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나 봅니다. 진호는 뭐라더냐?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호 씨, 지금 집 앞 주차장에 있어요. 못 올라오고 계속 울기만 해요. 어머니, 진호 씨 좀 만나주세요.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오해와 원망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차마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 거실 한복판에 서서 현관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어느덧 중년의 신사가 된 제 아들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로요. 진호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문간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희가 보여준 그 낡은 기록들이 꽉 쥐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한 걸음 내딛더니 그대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요?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데, 진호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넓어진 어깨, 하지만 떨림은 어린 적 가스에 취해 가쁜 숨을 내쉬던 그때와 같았습니다. 저는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진호야. 내가 살았으면 된 거다. 나는 그거면 됐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우리 모자의 눈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슴 위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진호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타보는 아들의 차는 안락하고 따뜻했습니다. 차 안에는 감미로운 음악이 흘렀고 진호는 수시로 백미러를 통해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지 궁금하시죠? 진호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이 사라진 그 얼굴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야트막한 산 아래 맑은 개울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진호는 차에서 내려 저를 어느 집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잡초만 무성한 빈터가 아니라 이제 막 기초공사를 시작한 듯한 건물의 뼈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40년 전 그 땅이요.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 친척분 후손들을 수소문해서 다시 샀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 고향 집터는 아니지만 가장 비슷한 곳을 찾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 사실 집 지으려고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제 손을 잡고 공사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어머니 방이고요. 저기는 손주들 오면 자고 갈 방이에요. 그리고 마당엔 어머니 좋아하시는 상추랑 고추 심을 텃밭도 크게 만들 거예요. 아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당이 될 자리에 서 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이 오늘따라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들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어두워진 길가 가로등 불빛 아래 진호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제 막 행복해지려는 찰나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걸까요? 진호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친척분 말이에요. 땅 문서 가져갔던 그 사람. 그 양반이 얼마 전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따로 불렀었대요. 정희한테 듣기로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고. 진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불안함과 당혹감이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도장을 찍던 그날 밤의 공기가 다시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 사고 말이에요. 그게 정말 단순한 사고였나요? 진호의 질문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숙이 묻어두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날의 진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도로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버텨온 비밀의 문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 있다고들 하지요. 저에게는 남편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진호의 눈동자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40년 전 그날의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쇳가루 냄새를 다시 맡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그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을 잡고 그러셨대요. 내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눈을 못 감겠다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요? 진호의 목소리는 간절함을 넘어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뱉는 순간 우리가 겨우 되찾은 이 평화가 다시 깨질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저 눈빛을 보고도 입을 닫는 것은 죽은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야, 내 아버지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단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도 제 집 일처럼 하던 사람이었지.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우리는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친척 양반이 운영하던 작은 건설 현장에서 십장 일을 맡아 했었지. 그 양반은 말이 친척이지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단다. 그해 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현장은 진흙탕이 되었고 축대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지요. 내 아버지는 인부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몇 번이나 그 양반에게 건의했단다. 하지만 그 양반은 공사 기일을 맞춰야 한다며 막무가내였어. 결국 내 아버지가 혼자라도 남아서 축대를 보강하겠다며 현장에 들어갔던 거야. 그럼 아버지는 사고가 아니라 그 양반의 고집 때문에. 진호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양반은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처벌받을 게 두려워 내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웠어. 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무단으로 현장에 들어간 걸로 서류를 꾸몄던 거지. 그래야 보상금을 한 푼도 안 줘도 되니까. 저는 그때의 억울함이 다시 살아나 가슴을 쳤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는데 세상은 그를 술주정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갓난쟁이 너를 안고 그 양반 앞에 가서 울며불며 매달렸지. 우리 남편 억울함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제발 사람답게 보내주게 해달라고요. 그때 그 양반이 제안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너를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줄 테니 대신 그 땅 문서를 내놓고 평생 입을 닫으라는 것. 만약 거절하면 남편은 영원히 술꾼으로 남을 것이고 너와 나는 길거리로 나앉게 될 거라고 협박했단다. 어머니, 왜 그걸 이제야 말씀하세요?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사셨어요? 진호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진호야, 나는 내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랐단다. 비록 가난했지만 남을 위해 목숨을 걸 줄 알았던 정직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랐어. 그 양반과 싸우느라 내 어린 시절을 증오와 원망으로 채우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 그래서 내가 다 짊어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던 거야. 우리는 어두운 길가에 차를 세워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전의 억울함과 40년 동안의 오해가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미워했던 진호의 마음속에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진호가 지어준 새 집은 거의 완공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그곳에 내려가 마당에 꽃을 심고 나무를 가꿨습니다. 진호는 이제 예전의 그 서늘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면 환하게 웃어주고 제 거친 손을 거리낌 없이 잡아주는 다정한 아들이 되었지요. 어머니, 이 나무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감나무예요. 가을마다 감이 열리면 아버지 생각하면서 같이 따요. 진호가 마당 한구석에 어린 감나무 묘목을 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벗었고 아들도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이제는 정말 편히 쉴 수 있겠지요. 어느 날 오후 이사 준비를 하느라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괴짝 바닥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 하나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아끼던 낡은 지갑과 손때 묻은 수첩이었지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맨 뒷장에 접힌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저에게 쓰려다 만 편지였습니다. 점례야, 요즘 일이 고되고 위험해서 마음이 안 놓인다.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로 자책하지 마라. 나는 우리 진호랑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척 형님이 하는 말 다 믿지 말고.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친척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런데 편지 뒷장에 작게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2-8-5. 우리 진호 태어난 날짜랑 같은 비밀번호다. 상가 지하 3번 기둥 뒤를 봐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제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수첩의 맨 뒷장.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상가 지하? 그곳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바로 그 건설 현장의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낡아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었지요. 저는 급히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지금 당장 엄마한테 와라. 내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게 있는 것 같다. 진호는 30분도 안 되어 달려왔습니다. 제가 보여준 수첩 내용을 본 진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남편의 마지막 일터였던 그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라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으스스한 기운까지 감돌았지요. 우리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3번 기둥을 찾아 헤맸습니다. 어머니, 저기에요. 3번 기둥. 진호가 가리킨 곳에는 콘크리트가 갈라진 낡은 기둥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둥 뒤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벽면을 두드려 보니 다른 곳과는 달리 텅 빈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그 부분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철제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잘 열리지 않는 상자를 진호가 온 힘을 다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상자가 열리는 순간 진호와 저는 동시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남편이 목숨과 바꿨던 바로 그 땅의 진짜 문서와 함께 그 친척 양반이 남편의 사고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진실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상자 밑바닥에 깔린 한 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친척 양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왜 여기에? 진호가 일기장을 펼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우리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그 땅을 탐냈던 사람은 친척 양반만이 아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뜻밖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껏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해왔던 남편의 사고 이후 저를 친동생처럼 돌봐주었던 옆집 아주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그 아주머니가 왜?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 가족을 40년 동안 지옥 속에 살게 했던 음모의 중심에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니요.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걸 찾아내셨네, 형님.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림자. 바로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40년 동안 제 곁에서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제 아픔을 달래주던 그 사람이 지금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에는 작지만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상자 순순히 내놓으세요. 그래야 두 사람 다 무사히 나갈 수 있을 테니까. 40년을 함께한 웃음이 한순간에 서리빨 같은 칼날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며 같이 울어주던 그 따뜻한 온기가 실은 독사의 혀와 같았다는 사실에 저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옥분 아주머니, 정말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쇳소리가 났습니다. 옥분 아주머니, 아니, 저 여자와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친자매보다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진호가 아플 때 같이 밤을 새워주고
제가 생선 장사하며 번 돈을 떼었을 때 같이 욕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연극이었다니요. 형님, 세상 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형님 곁에서 40년 동안 뒤치다꺼리하며 산 게 그냥 정 때문인 줄 알았어? 그 잘난 땅, 그거만 아니었으면 내가 형님 같은 청산과부 비위 맞추며 살았겠냐고. 옥분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예의 그 나긋나긋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탐욕만이 가득했지요.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40년 전 그 친척 양반에게 땅 이야기를 흘린 것도, 남편을 술꾼으로 몰아세우는 증언을 조작한 것도 모두 아주머니의 머리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죽으면서 나한테 그랬지. 이 상자가 발견되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라고. 형님이 이걸 찾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 진호 이놈이 기어코 일을 내네. 옥분 아주머니가 칼을 쥐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진호는 저를 자기 뒤로 밀쳐내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주머니,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나가시라고요. 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에게도 옥분 아주머니는 또 다른 어머니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비웃음을 흘리며 칼끝을 치켜들었습니다. 신고 해봐. 여기가 어디라고 경찰이 금방 오겠어? 그 상자만 내놓으면 나도 조용히 사라져 줄게. 내 딸년이 진 빚이 산더미야. 그 땅값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진호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환한 전조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앞에 급제동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진호의 아내 정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희는 뒤이어 도착한 경찰들과 함께 뛰어내려왔습니다. 정희는 진호가 갑자기 어머니의 옛날 수첩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이상한 예감이 들어 진호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이용해 경찰과 함께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옥분 아주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에게 포위된 뒤였지요. 경찰차에 붉고 푸른 사이렌 불빛이 차가운 지하주차장 벽면을 어지럽게 비췄습니다. 옥분 아주머니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어 가면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나 후회는 단 1g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 잡은 고기를 놓쳤다는 분노만이 이글거렸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땅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제 인생의 절반이 통째로 부정당했다는 그 참담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진호와 정희가 저를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저는 진호의 품에 안겨 한참을 떨었습니다. 남편이 죽던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무섭지만 사람은 따뜻하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옥분 아주머니가 남기고 간 그 철제 상자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거실에 켜둔 작은 스탠드 불빛이 우리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들어있던 일기장 뒷부분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옥분 아주머니의 악행뿐만 아니라 친척 양반이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친척 어르신이 적어둔 글이에요.
진호가 가리킨 부분에는 흐릿한 만년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점례 형수님 미안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형수님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영수가 죽기 전날 나에게 건네준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담보로 받은 돈이 아니라 영수가 현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모아둔 자료들이었습니다. 영수는 자기가 잘못될 것을 알고 그 자료를 나에게 맡기며 형수님과 진호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글씨는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저와 진호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척 양반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남편이 숨겨둔 상자의 위치를 일기장에 암호로 남겨두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 세 사람은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영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자료는 그 상자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영수가 직접 만든 진호의 돌잡이 사진첩 뒷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점례 형수님, 부디 그 사진첩을 찾아내어 영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돌잡이 사진첩. 그것은 제가 40년 동안 이사를 다닐 때마다 보물 1호처럼 챙겨 다녔던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이었지요. 진호야, 사진첩. 안방 옷장에 있다. 우리는 자석에 이끌린 듯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낡은 보자기 속에 쌓인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린 진호의 모습과 젊은 시절 저와 남편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 두꺼운 마분지로 된 뒷표지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다른 페이지보다 유난히 두툼하고 딱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호가 커터칼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표지의 옆면을 갈랐습니다. 그 안에서 얇게 접힌 종이 뭉치와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종이에는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횡령 사건의 장부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친척 양반이나 옥분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현재 이 나라의 내로라 하는 대기업의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40년 전 작은 건설사 사장이었던 그가 남편의 희생을 발판 삼아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끼리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증거가 세상 천지에 드러난다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만한 대형 스캔들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40년 뒤에 일어날 이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때 거실 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은 채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림자 하나가 비쳤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옥분 아주머니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웠습니다. 이점례 여사님, 그리고 박진호 씨, 너무 깊이 들어오셨군요. 그는 남편의 사진첩 뒤에서 나온 열쇠와 종이 뭉치를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열쇠, 주인에게 돌려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40년 전의 진실을 덮기 위해 그들은 여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사내의 눈빛에는 감정이라곤 없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진호 씨, 상황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 들고 계신 그 종이 조각이 당신 가족의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사내의 위협적인 말에 제 손에 쥐어 있던 남편의 사진첩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40년 전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밀어냈던 그 거대한 손길이 다시금 우리를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사내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당신들 누굽니까? 40년 전 내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까지 입을 막겠다는 겁니까? 사내는 비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진호의 사업체와 관련된 세무조사 통지서와 손주들이 다니는 학교의 위치가 적힌 메모였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협상을 하러 온 거지요. 그 열쇠와 자료만 넘겨주시면 박진호 씨의 사업은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겁니다. 아이들의 미래도 우리가 보장하지요. 40년 전의 억울함 따위 돈 몇 푼으로 씻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내의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 몇 푼으로 씻어내다니요. 제 청춘이 다 가고 내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며 보낸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한단 말입니까? 저는 진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호야, 절대로 안 된다.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거야. 이걸 넘겨주면 우리는 평생 내 아버지 볼 낯이 없다. 제 목소리에 사내의 눈빛이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순간 정의가 비명을 지르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도 움찔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진호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사내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잊은 게 하나 있나 본데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닙니다. 40년 전처럼 사람 하나 조용히 없앤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호는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박진호 씨. 보내주신 자료들 잘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취재팀이 사실 확인을 마쳤고 오늘 뉴스데스크의 메인 뉴스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대기업 한성그룹의 모태가 된 횡령 사건과 살인 은폐 의혹.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겠는데요.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진호는 이미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서 상자를 찾았을 때부터 만약을 대비해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선배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 두었던 것입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한성그룹이 무너지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봤어? 사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성그룹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을 때 당신들은 나라 경제 생각했습니까? 우리 가족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사내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미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졌습니다. 정의가 경찰에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것이지요. 사내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고 뒤따라온 경찰들이 그를 현관에서 체포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진 방 안에서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수첩과 열쇠가 식탁 위에서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대한민국은 진호가 말한 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40년 전의 횡령 장부와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 천지에 드러났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은 검찰에 소환되었고 옥분 아주머니와 그 친척 양반의 악행도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정의로운 어머니라고 불렀고 진호를 용기 있는 아들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남편의 이름 앞에 붙어있던 술꾼, 사고뭉치라는 딱지가 떨어지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이 되찾아진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진호가 지어준 새 집은 이제 마당에 파란 싹들이 돋아나 제법 사람 사는 집 같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버지 제사잖아요. 공원 묘지에 가야죠. 진호의 차를 타고 도착한 남편의 묘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이제 남편의 이름이 당당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막걸리 한 잔을 따르고 그가 남긴 열쇠로 열었던 그 상가 지하의 비밀 감고에서 나온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제가 몰래 준비했던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돌잡이 때 너에게 주려고 산 반지라며 수첩에 적어두었던 가난한 남편의 눈물겨운 사랑이 담긴 반지였지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진호도 이렇게 훌륭하게 컸고 우리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저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바람결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생했다, 점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가 운전석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 열쇠로 연 금고 안에 서류랑 반지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진호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쓴 게 아니라 옥분 아주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한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알려주고 가야겠어. 형님, 남편 영수가 죽던 날 현장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 그 친척 양반 말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사람. 메모지에 적힌 이름은 충격적이게도 작년에 세상을 떠난 제 친정 오빠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오빠가 왜 그곳에 있었단 말인가요? 남편의 죽음에 내 핏줄까지 연관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진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외삼촌이 남긴 편지가 한 통 더 숨겨져 있었대요.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달 제 통장으로 익명의 생활비를 보내줬던 사람, 그게 외삼촌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나를 돕던 친정 오빠가 실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공범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속죄의 의미로 저를 돌봐왔다는 사실이 뒤섞여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진호야, 그게 무슨 소리냐? 오빠가 왜?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한 순간 더 깊고 어두운 가족의 비밀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호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박진호 씨, 아직 찾지 못한 서류가 한 장 더 있을 겁니다. 외삼촌이 남긴 그 편지의 뒷장을 확인해 보세요.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그 피가 눈물보다 더 쓰디쓸 때가 있습니다. 내 핏줄이, 내 오라버니가 남편의 죽음 앞에 서 있었다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농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차창 밖을 보며 오래전 세상을 떠난 오라버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오라버니, 철수는 참으로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제가 단칸방에서 진호를 키우며 고생할 때 말없이 쌀가마니를 갖다 놓고 가던 사람도 오라버니였고, 진호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보태라며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쥐어주던 사람도 오라버니였습니다. 저는 그게 다 동생을 향한 가여운 마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피 묻은 죄책감이었단 말입니까? 진호야, 외삼촌 댁에 가보자. 아직 내 외숙모가 그 자리에 살고 계시잖니.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진호는 묵묵히 차를 돌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오라버니가 평생을 살다 떠난 그 집은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덮여 있어 마치 비밀을 품고 있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백발이 성성한 외숙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눈치였지만 제 일그러진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 짐작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결국 이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그 양반 죽을 때까지 형님 얼굴 보는 걸 제일 힘들어 하더니. 외숙모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오라버니가 임종 직전에 절대로 미리 열어보지 말라며 신신당부했던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함께 1978년 당시의 현장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진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아들의 입술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외삼촌이 쓰신 거예요. 점례야, 못난 오라비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그날 현장에 있었다. 그 친척 양반의 빚독촉에 못 이겨 현장 감시를 맡기로 했었지. 그런데 사고가 나던 그 순간 나는 봤다. 내 남편 영수를 밀친 사람은 그 친척 양반이 아니었어.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 양반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진호가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수를 밀어뜨린 사람은 바로 그 현장의 설계사였던 김 형사였다. 지금은 정계에서 거물이 된 그 김 의원 말이다. 영수가 비리 장부를 들고 폭로하려 하자 김 형사가 몸싸움 끝에 영수를 축대 밑으로 밀어버렸어. 나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그 친척 양반은 김 형사에게 거액을 받고 사건을 덮기로 한 거였다. 아, 하늘이 무너져도 유분수지. 김 의원이라니요. 남편이 죽고 나서 우리를 돕겠다며 가끔 찾아와 인자한 미소를 짓던 그 청년 설계사가 바로 내 남편을 죽인 살인범이었다니요. 오라버니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김 의원의 협박과 친척 양반의 회유에 넘어가 입을 다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는 평생을 그 비밀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베풀었던 모든 호의는 동생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방관자로서의 속죄였던 셈입니다. 사진 속에는 축대 아래 쓰러진 남편의 모습과 그 위에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유일하게 남긴 증거 사진이었지요. 외숙모, 이걸 왜 이제야? 진호의 물음에 외숙모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 양반이 그랬어요. 김 의원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지금 터뜨리면 진호랑 형님 목숨이 위험하다고. 진호가 힘을 가질 때까지, 그놈들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갈 준비를 하며 살겠다고요. 오라버니는 비겁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라버니가 원망스러우면서도 그가 짊어졌을 40년의 무게가 느껴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정체 모를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가 창밖을 살피더니 급히 불을 껐습니다. 어머니, 외숙모님, 조용히 하세요. 누가 왔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40년 전에 그 어둠이 다시 우리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오라버니의 상자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박진호 씨, 거기 있는 거 다 압니다. 좋게 대화로 해결합시다. 김 의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숨을 곳도 물러날 곳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오라버니의 방관, 그리고 40년을 이어온 거대한 거짓말. 이 모든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가웠지만 결연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도. 이제야 짐을 벗으시겠죠. 진호는 뒷문을 향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저 멀리서 김 의원이 탄 것으로 보이는 검은 세단이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의 라이트가 우리를 비추는 순간 진호는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 인간들아. 진호의 혼잣말과 함께 온 동네의 가로등이 일제히 깜빡거리며 우리를 비췄습니다. 40년 전 그 축대 아래에서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라이트 불빛 아래에서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평생을 거들먹거리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요. 어둠을 뚫고 다가오는 검은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TV에서나 보던 그 인자한 미소의 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탐욕에 찌든 한 마리 괴물이 서 있었지요. 이점래 씨,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군요. 김 의원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사내들이 우리를 겹겹이 에워쌌지요. 진호는 저를 등 뒤로 숨기며 오라버니의 나무 상자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신기하게도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40년을 참아온 응어리가 분노라는 이름의 차가운 이성이 된 모양입니다. 김 의원님, 아니 김 형사님. 내 남편을 밀어버릴 때도 그렇게 웃으셨나요? 내 오라버니를 협박해서 평생을 죄인으로 살게 할 때도 그렇게 당당하셨냐고요. 제 외침에 김 의원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유롭게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형수님, 세상은 원래 힘 있는 자의 기록입니다. 당신 남편은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 잘난 비리 장부가 뭐라고 목숨까지 걸었을까? 그냥 눈 한 번 감았으면 지금쯤 한 자리 차지하고 잘 살았을 텐데 말이죠. 그의 파렴치한 말에 진호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진호는 자기 핸드폰 화면을 김 의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기록, 이제 우리가 다시 쓰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김 의원님 공식 홈페이지랑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증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중앙지검 검사님께도 모든 자료가 전송되었습니다. 김 의원의 얼굴에서 여유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급히 자기 비서의 핸드폰을 빼서 확인하더니 사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자식들이 당장 저 상자 빼서 저 핸드폰도 다 부셔버려. 사내들이 우리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동네 골목 어귀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방송국 차량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며 달려왔습니다. 진호가 미리 언론사와 경찰의 위치를 공유하며 제보를 해두었던 것이지요. 김 의원님, 이제 당신의 기록은 여기서 끝입니다. 진호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김 의원의 얼굴을 향해 터졌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권력을 휘두르던 자가 세상의 가장 밝은 빛 아래 벌거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럽을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오라버니가 남긴 그 사진 한 장과 친필 편지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 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남편을 온전히 보내줄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평생을 괴로워했을 오라버니에 대한 가여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밤하늘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별 하나가 꼭 남편의 눈동자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고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김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한성그룹의 비리도 낱낱이 파헤쳐져 관련자들이 모두 죗값을 치렀습니다. 옥분 아주머니도 뒤늦게나마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호가 지어준 새집 마당에서 꽃을 가꾸며 삽니다. 마당 한가운데 심은 감나무에는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열렸지요. 진호는 이제 번듯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며느리 정희와 손주들이 내려와 집안이 온통 웃음소리로 가득해집니다. 어머니, 이 감 좀 보세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진호가 잘 익은 감 하나를 따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옛날 남편이 퇴근길에 신문지에 싸서 사오던 그 감 맛과 똑같았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저는 혼자서 오라버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비석 옆에 동생 이점례라는 이름을 당당히 올린 오라버니의 안식처입니다. 저는 오라버니가 좋아하던 술 한 잔을 올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태웠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오라버니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준 덕분에 우리 진호랑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저 세상 가면 우리 남편 만나서 꼭 사과하시고 둘이서 같이 낚시나 다니면서 편히 쉬세요. 바람이 솔솔 불어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오라버니가 고맙다, 점례야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아 저는 말갛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는 그 노을이 피눈물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포근한 담요처럼 보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하니 진호가 마당에서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우리 강아지들. 진호의 밝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현관 기둥에 살포시 손을 얹었습니다. 그 기둥에는 남편의 이름과 제 이름, 그리고 진호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문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문득 가슴속에서 잔잔한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비밀도, 원망도, 아픔도 이제는 다 흘러가 버린 강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로 돌아와 남은 생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창가를 보니 남편의 낡은 수첩과 진호의 돌잡이, 사진첩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낡은 종이들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 시련을 이겨내고 지켜온 가장 고귀한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열어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 찍은 우리 가족 사진을 끼워 넣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뒤로 보이지 않는 남편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한 꿈을 꿀 것 같은 참으로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